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로 지난 한 주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아예 방류를 막을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여야가 표 계산만큼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사건과 측근 특혜 의혹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 와이드 코너에서는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로부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 대책 내용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비하인드 이번 주에는 김태우 스픽스 대구 취재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주제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주제 중 첫 번째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홍준표 시장이 측근 챙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다는데요. 이 얘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홍준표 시장 본인 문제지요.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입니다. 김태우 기자. 네. 홍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논란 지난 4월 24일 시사톡톡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다뤘었는데요. 근데 이것은 그 전에도 이미 참여연대가 고발한 지 꽤 지난 사안이었죠? 네, 그렇죠. 홍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게 지난 2월 22일이니까 4개월이 지금 지난 거죠.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수사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내도록 경찰 수사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찰청장이 승인을 해주면 수사기간은 얼마든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수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뒤에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이건 경찰이 홍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보통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면 이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압수수색이라는 그것도 아주 좀 떠들썩하게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홍준표 시장 쪽에서 볼 때 그날 아주 강한 입장문까지 냈는데요. 이태우 기자. 네. 경찰에게 수사 편의를 모두 제공하고 요구하는 거 다 해줬는데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 굉장히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대구시는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예정이 없던 입장문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일종의 기자회견인데요. 그만큼 당황했고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의 입장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삭제한 영상 원본 자료를 모두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 요청에 대해서 단 한 번의 누락도 없이 성실히 협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동안에 아무런 조사 요청도 없이 대구시를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장수 본부장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경찰은 이미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 61건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건 선거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대목들이죠.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분기에 한 번 이상 SNS에 나왔든지 아니면 측근들이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내용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동민 변호사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그 개인적인 특징을 봤을 때 본인이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놔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위법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삭제를 한 것이고요. 이 사건은 특정 서에 있는 게 아니라 중부서나 북부서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구 지방경찰청으로 이관이 돼서 반부패 수사 2개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건은 특히 처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우 기자. 네. 대구시 입장문 나온 걸 통해서 보게 되면 네. 경찰이 원하는 자료 빠짐없이 다 넘겨줬고 네. 그다음에 선관위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좀 많이 이렇게 불만이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압수수색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경찰이 그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한 건 홍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호 기자가 앞서 얘기했지만 대구시는 공식 유튜브에서 삭제한 홍 시장 출연 영상 원본을 경찰에 다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경찰이 또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유미디어 담당관실과 홍 시장 개인 유튜브 간의 모종의 연결고리 이걸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홍 시장의 시정 활동 영상이 TV 홍카콜라에 먼저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홍 시장은 TV 홍카콜라 외에도 청년의 꿈과 페이스북 같은 개인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 고발장에 보면은 TV 홍카콜라에 올라온 영상 대부분이 홍 시장 업적이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고발장 내용이 업적 홍보 행위에 해당이 된다면 홍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홍 시장을 정조준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 사항이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측근들, 이태우 기자, 측근들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죠. 지금 7명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선거법을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대구경찰청 반부패 수사 2개인데요. 이 반부패 수사 2개는 홍 시장 개인 사건 말고도 측근 7명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따지는 거죠.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아주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지난 5월 19일이죠. 홍준표 시장이 영입한 이들 측근 7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그동안 확보한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민감한 사항이라면서 인터뷰는 회피하면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영입한 공무원 7명이 공직선거법 86조를 어긴 것으로 보여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 대구 참여연대가 4월 27일 경찰에 관련 내용을 수사 의뢰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수집한 수사 자료를 모두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공직선거법 86조는 방금 김태우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측근들이 SNS에서 활동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에서는 홍준표 시장 본인은 제외됩니다. 선관위는 이미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했고 그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한 부하들, 측근들 사랑이신 것 같은데요. 측근 챙기기가 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나 봅니다. 일부 비슷한 내용이 6월 11일 서울본부를 모두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꿨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인사에게 전용 차량 운전기사까지 제공을 했다는 것 전해드렸는데요. 김태우 기자, 오늘 내용은 또 일부 직원에게 직책 경비를 더 지급했다는 얘기들이 있다면서요? 네, 공무원들에게는 직책에 따라서
업무 수행 활동 경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본부에 근무하는 4급 상당의 전문 인기제 공무원 2명은 1급보다도 많은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인데 전문 인기제 4급은 기관장이 아닌 보조기관으로 봐야 합니다. 한 달에 35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1급 기관장 75만 원보다 많은 매월 9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특혜를 누리고 있는 해당 공무원 2명은 홍준표 시장 당대표 시절에 맺은 인연으로 채용 공고도 없이 특별 임용이 됐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이런 직책 직위가 뭐 어디 우리 대구시에만 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직책 직위는 있을 텐데 네. 운영되는 게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렇습니까? 부산과 광주를 제가 알아봤는데요. 부산은 전문 인기제 공무원 가급 이상급 3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해도 되지만 지급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그 전문 인기제 가급 3급 상당 2명이 있었는데요. 한 달에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규정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책이 있어야지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안 주고 있습니다. 직책이 있을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직책이 있어서 직책금만 지급하고 있어요. 가산 지급은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대구시 서울 본부에 있는 4급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 네. 업무 수행 경비 말고 연봉도 최고 수준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전문 인기제 4급 상당인데 연봉이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연봉이 이렇게 책정된 건 연봉 하한선은 6,100만 원인데 직무 특성과 능력을 고려해서 하한선의 그 150% 범위 안에서 더 줄 수 있다는 그 예외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봉 상한액을 받고 있는 4급 상당의 공무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를 합쳐서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 인기제 공무원은 1급에서 5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상당의 연봉 상한액이 7,6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4급 상당의 해당 공무원 연봉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뉴스 비하인드 홍준표 시장 고발 사건 수사 진척 상황과 홍준표 시장이 임명한 전문 인기제 공무원의 보수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주거 안정 대책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주요 변수 살펴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도 박사님, 정부 발표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금 당장 나온 대책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집주인들이 전세 대출금 내줄 돈이 없을 때 지금 한시적으로라도 대출금을 좀 늘려서 대출금을 내줄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줘서 네. 역전세난이라고 불리는 것을 네.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이 규제가 이제 1년간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완화된 역전세난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뭐 벌써는 역전세 난 자체가 우리가 뭐 쉽게 경험하는 부분들은 아닌데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나라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임대차 3법을 개정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2021년도까지 전세 가격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그 이어서 이제 고금리 시대가 진입이 되면서 2022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요한 것은 이 역전세난이라는 것은 기존의 전세 가격보다 새롭게 이제 전세를 맞이하려고 할 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반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2020년도에 부분에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던 부분이 굉장히 급락하면서 그 이후에 그 고점에 서서 만기가 됐던 전세가 지금 만기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각각 한 150조씩 해서 300조 정도가 지금 전세 보증금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상당수가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는데요. 유독 그 가운데 있어서도 지금 대구 지역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전세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의 약 90% 이상이 역전세 속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역전세 같은 경우에 돌려줘야 될 금액이 그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그 전세금보다 기존 전세금이 훨씬 더 높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그 차액 정도가 보통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가 주로 많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 부분이 제대로 이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기존에 있는 세입자는 그쪽을 이주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 집주인은 집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그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들이 어느 정도 이미 지금 만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돌려주려고 정부가 많이 애쓰고 있지만 역전세난에 그 속해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적절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후속되는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난감한 처지의 집주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간 그 전세 보증금 부분에 차액 부분, 새롭게 그 후속 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간의 전세 보증금의 그 차액 부분을 돌려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이번에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흔히 듣게 되는 얘기가 지금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들한테 대출 DSR 네. 40%에서 DTI 60%로 바뀐다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DSR, DTI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출의 허용 범위를 조금 넓혀준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DSR이라는 것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그 대출을 받는 분의 연간 소득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되는 대출의 원리금 금액과 대출 갚는 금액과 그다음에 기타 대출, 뭐 다양한 신용대출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리금을 기본적으로 합친 부분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는 게 이제 DSR 40%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어서 사실은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 제한된 경우에 있어서 추가적인 대출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기존의 논의 속에서는 DSR 부분에 대한 규정을 40%에서 한 60% 정도로 조금 확대하자는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정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하면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DT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뎁 투 인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60% 그러니까 지금 아마 특례 보금자리론 부분과 관련된 어떤 그 규제 부분의 어떤 규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쪽이 60%로 이제 그 규제를 갖다 좀 완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면요. 지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그 연간 소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원리금 부분의 비중은 마찬가지인데 기타 대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DSR은 원금까지 포함시키는 데 비해서 사실 DT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자만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대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약간 그 시뮬레이션 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요. 제가 간단하게 해서 연간 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 그분이 DSR 기존 규제에 의하면은 총 대출 나갈 수 있는 게 3억 5천만 원인데 실제 DTI 60%로 변경되게 되면 5억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추가 대출이 약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되게 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출 부분에 대한 아까 차익 부분이 제가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다 부합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하반기 부동산 시장 최대 변수가 이른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역전세난이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성규 박사님 동의하십니까?
역전세난이 제일 심각한 난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동의하는 편인데요. 지금 역전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거생활 의식주 가운데 가장 필요한 주거생활과 연관이 돼 있고 또 일반적으로 서민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주거 안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전세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파트 등 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반기 아까 말씀드린 150조 정도의 전세 보증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상반기 중으로 150조 정도가 돌아온다고 하고 빌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더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에 제대로 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 문제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대출 부분에 대한 허용 범위를 넓혀줬다는 게 물론 이 역전세난에 대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집주인들이 예전에 보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받게 되면은 그 부분을 그대로 자기가 손에 수중에 간직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또 신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기존 세입자 나가는 부분에 대한 반환을 하게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상승기에는 상관이 없지만 하락기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그 규모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이런 방안에 나온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조치라는 성격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들을 왜 집주인들에게 본인들이 당연히 돌려줘야 될 어떤 그런 의무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들여다보게 되면 집주인을 지원하는 부분은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존 세입자가 원활하게 자기가 그 집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주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의 어떤 원활한 이주를 도와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정부가 더 관심을 둔 것이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은 집주인에게 나가지만 그 목적은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데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왜 유리한 세입자들만 더 좋게 만드는 일 아니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집주인만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느껴지고 시급한 문제니까 다소 그런 측면이 보인다 하더라도 해결을 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집주인들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서 감당 못할 정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도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도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수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시적 조치고 임시 응급 조치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주인의 전세금 보증금을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반환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 전세금과 새롭게 세입자를 확보하게 됐을 때 그 차액 부분에 한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에 실제 후속 세입자를 구하했을 때 후속 세입자에게 받게 되는 전세 보증금 부분을 기본적으로 대출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약속을 하게 되면은 전체 보증금을 다 돌려줄 수 있는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른 제도의 개선과 함께 전세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그런 가계부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그런 응급 조치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임대차 시장에서 이런 역전세 대란을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박사님 보시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임대차 시장에 이런 역전세 대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흔히 하는 것처럼 뭐 전세가 없어져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역전세난이 이제 하게 된 것은 결국은 전세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서 생겨난 어떤 촉발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그동안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장에 어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굉장히
과도하게 어떤 제도적인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번에 도입하고 그것을 소급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작용도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전세 시장을 갖다가 안정시키기보다는 최근의 경우에는 더 불안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선진국의 상황들을 갖다 또 보다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참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 독특한 이 전세 제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전세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임대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그 근거에서 바탕에서 본다면 하나의 채권 분야에 속하는 계약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세권이라고 해서 물권으로서 굉장히 민법에 보면 강하게 보장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소유권자보다 집주인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권한을 갖게 되고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약 요건이 있어서 그동안 이용이 되지 못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전세금, 상당히 전세 보증금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에 있어서는 전세라고 하거나 혹은 전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실제로 그 부분에서 지금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최근에 빌라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세 보증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하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전세를 놓지 못하고 다음에 월세로만 임대 수익을 갖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양갈래로 좀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 이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충분히 전세 제도 부분을 갖다가 단순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전세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고 그다음에 월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월세 형태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가지고 있는 시장의 장단점들을 다 비교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전월세 제도 자체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에 우리가 사회적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전세 제도 자체는 유지가 가능하다고도 보시는군요. 네네. 그런데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 이거는 세금 깎아주는 방안 이거는 당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핵심적인 요인으로 되어 왔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다주택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든지 아니면 투기 과일 지구로 지정된 곳에 있어서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기본적인 양도세의 양도세율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20%를 추가를 하게 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30%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왔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세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여소야도의 전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세법을 고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득세법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의 반대가 굉장히 이제 큰 측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성취시킨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의 이 양도세와 관련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과도한 부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한시적으로 지금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지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분은 지금 1년간 유예를 했다가 추가적으로 1년을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는 현재의 다주택자 부분에 대한 양도세는 중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 양도세 부분에 대한 이 좀 뭐 정상화 부분은 충분한 과제로 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의 여소야대의 전국을 충분히 감안한 가운데 내년에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에 굳이 그 내용 속에 하반기 정책 방향 속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지금 유예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은 다음 과제로 미뤄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부분에서 국민들에게는 똑같은 지금 혜택이 지금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양도소득세에 지금 집을 처분하셔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있는 상황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흔히 말하는 부동산 3법이라고 하죠. 네. 예. 임대차 신고제, 네. 계약갱신 요구권, 네. 전월세 상한제 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도 합리화 방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도 합리화 방향의 내용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을 급하게 개정을 했습니다. 급하게 개정을 했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부분을 거치지 못했고 그다음에 또 개정을 한 이후에 사실은 그 부분을 소급 적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고 전세 가격을 일시적으로 폭등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전세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누구도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오히려 그 기존에 있던 전세 관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이 많아서 이 부분이 과연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선진국의 어떤 여러 가지 입법 예를 갖다가 참고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 경우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참고 부분에 있어서도 그 개정을 하기 위한 목적에 필요한 부분만 좀 발췌해서 사용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쪽이 맞다를 떠나서 충분히 더욱더 검토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주택 가격의 하락, 그다음에 월세로의 전환이 좀 많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기본 질서로서 좀 보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큰데다가 또한 한 측면에서는 최근에 많이 뉴스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민 등이라든지 2030 세대들 사회적 초년생들이 굉장히 주거와 관련해서 불안한 상태 혹은 큰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그것도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마도 전체적으로는 임대차와 관련해서 더욱더 보호를 강화를 하되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한 방향으로 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쪽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민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그다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어떤 명제를 가지고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되는 법제 부분은 뭐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좀 더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당의 일각에 다소 이렇게 과격하신 분들 주장은 3법 없애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수승규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없앨 만큼 막법인가요? 아니면 아니. 제도 자체를 보완을 해서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에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없앤다 안 한다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조금 제도 부분을 대상자를 어느 정도 좀 한정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상한선 자체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독일 경우를 참고했다고 지금 현재 야당으로 되어 있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한 20%가 우리는 연간 5%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한다든지 그래서 그 내용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폐지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어느 쪽이 맞다기보다는 그 부분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공론화를 거쳐서 한 담론으로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하반기 부동산 전망 한번 해볼 텐데요. 서울 수도권은 지금 벌써 일부 지역은 하향해서 반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하락 폭이 준 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한정해서 보면. 그런데 대구 지역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지역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양극화 현상 어떻게 보시고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7주째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에 따르면 7주째 상승 국면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시내의 경우에서도 강남권에 있어서는 주로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고 있는데요. 강북 지역은 여전히 지금 하락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평균적으로 한다면은 서울 지역의 경우는 상승으로 지금 전환한 지가 오래됐고요. 지금 그 다음에 최근에는 경기 지역도 전체 평균으로 하게 되면 상승으로 반전이 됐고, 인천 지역도 지금 물량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지금 상승 반전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좀 굉장히 좋은 편으로 되고 있죠. 근데 지방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쪽에 있는데, 특히 지금 대구 지역은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지금 하락률이 큰 편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 상대적으로는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상승으로 돌아선 지 지금 4주째 이상 지금 상승을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하락되는 것도 있고 상승 반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양극화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전국 평균으로 본다면 전국이 보합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하락에 있어서 전국에서 어떤 말 쪽에 지금 서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런 쪽에 있어서 지금 대구 지역은 낙폭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물량이 적체되어 있다든지, 또 최근에 와서 미분양과 관련해서도 가장 지금 위험 지역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현재 경기까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물량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구 지역의 경우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긴 해도 전체적으로 좀 침체다 상태를 갖다 벗어나기는 대단히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특별한 개발 호재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이나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다면은 공급 물량의 압박 전체가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고 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도 좀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 당분간이 언제 끝날까입니다.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런 부동산 침체가 그래도 좀 벗어날 기미를 보이는 지점이 어느 정도로 좀 돼야 할까, 최소한? 현재 이제 우리가 가장 단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물량 부분이 해소되면 대구 지역의 경우에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상승률 선두를 달린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구 지역의 어떤 분양에서 당첨되면 로또 당첨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대구 지역도 충분히 화려했던 시절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미분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어떤 물량 자체, 그래서 대구가 아마 연간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적정량, 소화할 수 있는 적정량은 한 12,000에서 13,000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체적 물량 부분에서 기존에 적체되어 있는 물량도 한 12,000~13,000호가 미분양으로 지금 물량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아마 올해 경우에 전체 입주 물량 자체도 한 35,000호 정도에 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2만 호 정도가 입주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대구 지역의 여러 가지 경기 부분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신호로 돌아서게 된다면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에 아마 지금 시장님도 대구시에서도 새로운 그 주택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인허가를 갖다 당분간 중단을 시킨 그런 부분들이, 승인을 중단시킨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 3년 정도 뒤 같으면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 부분에 대한 것도 해소될 수가 있는데, 그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부가적인 경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여러 가지 좋은 어떤 호재들이 등장한다면은 저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먼저 이제 미분양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좀 빠른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전국의 미분양의 20% 이상을 지금 대구가 지금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지역 현재 여러 가지 건설하고 있는 상황들의 이런 쪽들도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른 시간에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좀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보자면 짧게 이거는 그냥 실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실구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좀 나누어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신축 시장과 구축 시장, 그러니까 오래된 기존 주택과 이런 시장으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있어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가격 회복은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건설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분양가가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조차도 분양가 부분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 경우에 있어서도 3, 4년 뒤, 즉 장기적으로 실수요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의 분양가에서 여러 가지 분양 조건 자체도 지금 이자라든지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쪽을 무이자로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그 분양가 할인 정도도 아마 지금 대구 지역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대구 지역의 신축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주변 상황들이 괜찮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 검토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또 그렇지만 금융 관련해서 새마을 금고 얘기 네, 자주 네.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가 위험하다는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네. 부동산 PF 대출을 과도하게 집행을 해서 대출금이 너무 늘어났는데 부동산 경기 안 좋다 보니까 대출금 회수가 안 돼가지고 네, 네, 연체율이 늘어나고 해서 일부에서는 또 그 뱅크런 비슷한 현상도 네, 네, 네.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두 박사님 보시기에 이게 부동산으로 촉발된 새마을금고 위기 이게 뭐 심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새마을금고 관련되는 대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은 관리 주체인 그 행안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이제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로 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미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마련 조달 과정에 있어서 지금 부동산 그 PF와 관련해서 부실화가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금융권으로 본다면은 정권사들이 지금 가장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새마을금고들이 사실은 충분한 그 고금리 시절의 어떤 금리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수익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는 데다가 지금 중견업체 이하의 건설업체들이 자금 조달 과정들이 지금 일반 기존 어떤 그 은행권이라든지 제1금융권에서 쉽지 않다 보니까 새마을금고로 달려가고, 새마을금고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어떤 그런 건축 단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출 부분에 대한 좀 집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맞물리면서 있다가 지금 여러 가지 건설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어려움으로 돼 있고, 그 건설 회사들의 대출을 해간 쪽에 있어서 결국은 이 부분 자금 부분을 갖다가 반환이 용이하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연체율 부분으로 증가해서 위험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 자체가 지금 전체 부동산 관련해 건설 부동산 관련된 연체율이 지금 1월 달 기준으로 볼 때 9%까지,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 2.5%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연체율, 그러니까 빨리 그걸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9%, 10%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최근에는 아마 대구 지역에 다인건설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아마 여러 가지 건설이나 이런 쪽을 많이 했고, 그쪽에 아마 새마을금고, 즉 지역금고 쪽들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간에서는 오피스텔 건축이나 이런 쪽에 한 1,300억에서 뭐 2,600억까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새마을금고로서는 수익성을 창출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단지고, 보니까 아마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 사업 단지에 100억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금고들이 새마을금고들이 합쳐서 우리가 뭐 짬짬이 비슷하게 그렇게 합쳐서 실제로 그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 경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행안부든 또 금융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새마을금고 중앙 쪽에 있어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뱅크런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과거에 또 우리 저축은행 위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린 소식 중에 하나지요. 대구은행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네.
두승규 박사님 보시기에 이 전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대구 지역 대구은행이 실제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는 저도 소식을 듣고 상당히 반가웠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시중은행이 보면 어떻게 보면 과점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구은행이 같이 이제 진입을 함으로써 아마 동아은행 이후로 한 30년 만에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구은행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경쟁력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갖다 확대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구은행이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뉴스로서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만큼 아마도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에서는 집토끼를 그동안 지키고 있다가 이제 산토끼까지 쫓아야 되는 상황에서 자칫하면은 집토끼를 또 놓치는 그런 부분들의 우려를 범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보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저는 대구은행이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부분에 대한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인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지금 굉장히 반가운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이것만은 좀 부탁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듣고 오늘 이야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들도 많이 신경을 써왔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시장에 있어서 혹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정책의 핵심은 가격 안정에 두어지는 측면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은 주거 안정, 국민의 주거 안정에 두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나타났다시피 부동산 시장은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특색이나 이런 것에 따라 굉장히 다른 차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부동산 정책의 중점적인 주도자는 저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펼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주거 안정에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전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균형 잡힐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 지원을 한다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에 그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둔다면 아마도 서로 균형과 절제 속에서 아마 부동산 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덕후와이드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모시고 하반기 부동산 주요 변수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내놓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받아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과학적 성격에 대한 평가와 논쟁과는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셈입니다. 방류되는 오염수가 무해하다고 일본 당국은 주장하지만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과 의원들은 방류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있고 여전히 주민의 불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우리나라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IAEA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겸허히라는 단어를 잘난 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태도로 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말꼬리를 잡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당의 공식적인 논평에 등장한 이 단어는 어쩌면 여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자세와 시선이 깔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도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는 한을 우리가 겸허한 자세까지 갖추면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